이렇게 국무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관들 역량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평가가 가능해. 네, 예, 그렇죠. 예. 저 사람 저거 문제 있는데 무능해 보이는데 뭐 이런 거. 맞아요. 이건 앞으로 공직이 네. 정말 두 분 같은 분,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단련되고 독서량도 있고 이런 분들 아니면 예전같이 지역구 관리 잘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더하고 장관하고 이런 세상은 이재명 정부 이후로는 끝날 것 같다. 이런 희망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인권연대는 정부나 기업의 지원을 사양하고 오로지 시민의 참여로만 운영하는 100% 순도의 민간 인권단체입니다. 국내에 계신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창익입니다. 박희승이란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전북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지역구입니다. 두 번 국회의원에 떨어졌고 이번에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판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어제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움직임을 윤석열이 계엄군을 앞세워 총칼로 국회의 권능 행사를 막으려 했던 내란에 빗댔습니다. 어떤 방식의 사법개혁에 대해서도 대놓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마치 법원의 선처, 은전 때문에 대통령이 된 것처럼 떠들기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의 억지 수사와 엉터리 기소 때문에 고초를 겪고 있는 사실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호남 지역 국회의원 중에도 그렇고 여러 직역 출신 중에 이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자기가 몸담았던 직장의 대표처럼 구는 사람들입니다.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과 함께 박희승이란 이름도 잘 기억해 두어야겠습니다. 스픽스가 보내드리는 인기 토크쇼 역전의 용사들, 오늘도 최고의 출연자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신영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용환입니다. 댓글에 축하드립니다. 생일인가? 생신이세요? 아닙니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소식이 있었죠.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네. 대통령의 명을 받으셨다고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이게 이제 그 지방 분권, 특히 이제 인구 네. 소멸 시대에 지방 균형 발전 그리고 지방 분권이 이제 정말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됐는데 그렇죠. 네. 그 중책을 맡겨주셔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아이고, 네. 예, 잘 배우고 하여튼 이재명 정부 성공 그리고 지방 균형 발전, 지방 분권, 자치 분권 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장하고 호흡을 맞춰서 이제 네, 같이 김경수 일하시는 위원장이시고 이제 제가 부위원장입니다. 거죠? 네, 네. 아유, 기대가 큽니다. 예. 사실 지역이 굉장히 서글픈 데도 많잖아요. 아, 많죠. 네. 정말로 인구 소멸 지역이 전국에 253개 시군구 중에 정부에서 89곳을 이미 지정해서 그렇게 가고 있어서 눈물 나는 곳이 많습니다. 원래 우리 부위원장님, 신 교수님은 지역이 어디시죠? 충북 청주 출신인데요. 청주시. 이제 지금은 청주시지만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는 시골 군 지역이었거든요. 청원군. 옛날 청원, 네, 지금 네, 이제 네. 청주시인데 네. 예, 농촌에서 이제 농사짓고 고등학교까지. 네, 충북도 그러면 청주시를 중심으로 해서 좀 인구가 몰리고 다른 데는 좀 빠지고 이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게 아주 심하죠. 왜냐하면 충북 인구의 52%가 청주시에 살거든요. 와, 한 곳에. 네. 예, 근데 대다수 이제 이 지역으로 가면 그런 곳들이 많죠. 그래서 이 우리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얘기하지만 지역 내 균형 발전도 큰 숙제들로 와 있죠. 그러면 각 지역으로. 충청북도 청주시는 대한민국의 수도권 같은 거네요. 대한민국 수도권의 충북으로 5할이 치면은 수도권 서울 이렇게 몰리는 거랑 비슷한 논리죠, 사실. 네, 그만큼 지역은 붕괴되어 가고 예. 소멸되어 간다. 예. 어유 큰일 많이 하실 텐데 하여튼 그냥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열심히 박수 하겠습니다. 한번.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방은 사실 뭐 지역이라는 건 뭐 청주만이 아니라 서울도 지역인데 서울 지역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지은 마포갑 지역위원장. 지역위원장 네. 오셨습니다. 진정한 지역이시네. 안녕하세요. 지역위원장. 이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요 그 마포갑 지역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네. 현수막을 하나 봤어요. 그래서 네, 야, 네. 와 저건 뭐지 했는데 가로수 소나무? 네. 소나무를 가지고 뭔가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에 정당이 붙인 현수막은 되게 많은데 네. 야 이런 지역 현안 이건 뭘까 너무 궁금했어요. 뵈면 여쭤보려고. 그게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마포대로, 소위 귀빈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포대로가 쭉 있는데. 서부지원 있는 이쪽. 네네, 맞습니다. 마포 경찰서 네네. 있고. 네네. 그래서 거기까지 가기 전에 공덕역에서부터 한강까지 그쪽 거리에 플라타너스가 정말 아름드리 플라타너스가 100그루가 심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구청장이 그걸 다 잘라내고 이번에 소나무를 아주 빽빽하게 심은 겁니다. 왜?
알 수 없죠. 근데 뭐 소나무를 심어서 좀 더 뭐 이렇게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화렵수가 있어야지 도심의 온도를 그렇죠. 한 2도 정도 낮출 수가 있고 네, 네. 그리고 굉장히 아름드리 나무였고 이 전혀 문제가 없는 나무였었거든요. 이걸 다 자르고 굉장히 작은 이제 소나무를 막 심었는데 다닥다닥 심은 거예요. 너무 다닥다닥 심다 보니까 소나무가 벌써 다 갈변을 했어요. 아이고. 그리고 또 삼계로라고 거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곳에는 소나무를 한 또 50그루를 또 기부를 받았는데 요게 또 조금 냄새가 나는 게 주변에 어떤 건설 업체가 있고 이제 공사를 했는데 여기가 작년에 7명이 다쳤습니다. 3번 붕괴 사고가 있었고 7명이 다쳤는데도 아무 문제 없이 허가가 나면서 그러니까 그 기업으로부터 또 소나무를 기부를 받은 겁니다. 이 모든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 냄새 많이 네. 나네. 많이 나네요. 그래서 소나무가 한 그루에 뭐 싼 게 500만 원, 600만 원이고 비싼 거는 막 1000만 원도 넘잖아요. 그렇죠. 네, 부르는 게 그래서 값도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도대체 어느 농장에서 사가지고 온 거냐. 우리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거든요. 비공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그 여기가 1차였었고 2차로 공덕역에서부터 아현역까지 또 소나무를 심겠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아니 구청장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국힘 출신 구청장인데 언론사 이분이- 저거 하셨었죠? 맞습니다. 예, 네. 언론사 조그만 거 하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작년에는 뭘 한다고 했었냐면 경의선 숲길에다가 역대 대통령의 흉상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거 이승만, 박정희, 어. 리박스콜, 박정희, 예. 와 야. 전두환. 전두환, 진짜로요? 네, 노태우 이걸 하겠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아. 저희가 막았거든요. 그거는 아. 막아냈는데 지금 또 이제 소나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와. 제 고향 그 충북 청주의 청남대 대통령 별장이 네.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그 동상들 세워지면서 엄청난 지역사회 그 그렇죠. 갈등과 혼란이 있었어요. 네, 네. 전두환 등등 관련해서. 그런 걸 하게 되면 일부러 사실은 갈등을 유발하는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이 갈등이 유발돼도 이제 이목이 집중이 네. 되고 결국에는 만약에 예산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면 통과가 대부분 되긴 되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면 네. 흑역사도 역사다 이렇게 하면서 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그래서 그 갈등을 유발하는 걸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그게 건 1년 가까이를 지역사회에서 사실은 지역민들이 그런 거에 신경 쓸 그게 별로 아니거든요. 네. 생업에 다들 바쁘고 그런데 그다음에 소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그런 쪽에 지식은 많이 없지만 소나무가 가로수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바가 없어요. 오히려 그냥 폼 잡는 거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대구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데프리카를 벗어났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가장 더운 도시가 광주가 됐어요. 이게 가로수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제주 같은 곳이 더운 도시가 됐어요. 네. 제주가 대구보다 더 덥습니다. 왜냐하면 가로수를 짤막한 거 이런 것만 네. 심어놨거든요. 근데 그 마포 대교부터 쭉 걸어오는 길은 진짜 괜찮았거든요. 가든 호텔 그 앞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걸 다 뺐다고요? 네. 그걸 다 와, 나 했습니다. 구청 무슨 문제가 어느 있는- 구청장 놈인지는 모르겠으나 네, 아 국힘 맞습니다. 출신. 네, 아 이거 국힘 출신. 내년에 정말 이 사람 심판해야 되겠네요. 네. 와 놀랍다. 전 더 놀라운 게 그게 예. 중요한 지역 현안인데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마포 지역위원회에서 그걸 가지고 들여다보고 문제 네. 제기를 하고 되게 좋았어요. 네. 이게 중앙 이슈만 있는 게 아니라 지역을 챙기시는구나. 두 분 다 지역이라는 키워드를 이렇게 뵙게 되니까 반갑고 또 지역위원장님이시고 네. 지방시대고 네네. 좋습니다. 네. 오늘 인사가 꽤 많았네요. 대통령실에 뭐 새로운 인사들이 있었는데 네. 역시 최고의 인사는 우리 평론가 박진영이. 진짜 박진영은 아니고, 네. 예. 저 JYP. JYP. 박진영 씨가 와 대중문화교육위원장. 이거 낯선. 오늘 JYP 혹시 주가 보셨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가다가 이거 딱 발표되면서 수직으로 상승을 했어요. 네, 그렇게. 천정을 뚫을 기세로. 저는 근데 박진영 씨가 이제 90년대부터 노래를 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분은 정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신 분이잖아요. 네. 본인이 뭐 정말 비닐바지 입으면서 아주 실험적으로 춤도 추고 옷도 패션하고 네, 원더걸스를 뭐 2003년도에는 미국에 또 이제 하기 위해서 막 돌아다니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신 분인데 정말 60살까지도 자기는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걸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몸에 안 좋은 거 하나도 안 먹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고 하여튼 너무 대단하신 분이더라고요. 굉장히 그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요. 그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서 같이 복학해서 학교 다닐 때 아 그렇구나.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니까 네. 뭐 보통
그때도 물론 스타성이 있었던 거예요, 당연히 유명했었고. 근데 보통 이제 스타성이 유명하면 막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날라리? 우리가 연하인병이라 그러나 뭐 이렇게 약간 하는데 따로 놀라고 예, 그래요. 그런 게 없이 아주 굉장히 잘 어울리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 그리고 기획력을 인정받은 사람이잖아요. 그 맞습니다. 대형 네. 그럼. 연예사도 운영하고 네, 이런 네. 정도면 요즘에 뭐 캐대헌 이런 게 이제 워낙 히트지만 어떻게 보면 뭐 오리지널 그 그룹에 있는 기획자들이잖아요. 정말 맞습니다. 한류를 만들어낸 기획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이 먼데 이런 인사를 하는 건 좀 본격적으로 가보자 이런 대통령의 뜻이라고 보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이제 저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 정청래 대표도 A, B, C, D, E, F를 하면서 C 컬처 대표적으로 이제 문화강국 코리아를 어떻게 지원하겠다 하는데 이제 지금 그 최희영 장관하고 같이 공동으로 이제 위원장을 하면서 마침 이제 다시 한참 열풍이 불고 있는 K컬처에 대해서 정말 아주 강화해서 어떤 그런 걸 새로운 신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고 보여집니다. 네. 근데 참 그래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잖아요.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서울 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캐대헌 때문에도 늘고. 근데 특정 국가 국민들을 막 모욕하고 막 저주를 퍼붓고 그런 극단 세력이 있다면서요. 주로 명동 중심으로 뭐 그게 네. 집회일지 퍼포먼스 뭐 시위일지 이상한 거 모르지만, 하죠. 네. 네. 그래서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내가 그 사람이면 나 그 나라 다시는 안 가겠다. 그런데 그러니까요. 주변 사람들한테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러겠다. 대한민국을 어떻게 그런 나라로 만드냐.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신 교수님?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한참 그래도 뭐 중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올 때까지도 저희도 괄시를 받고 막 이런 게 있었어요. 네. 그래도 옛날에 이제 지금은 뭐 해외 이런 게 너무나 자유스럽지만 제가 기업에 초창기 이제 할 때 출장 가고 이래도 굉장히 무시받는 기분 이런 거 있었단 말이죠. 그럼 다시 가고 싶지 않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또 우리도 이제 올라왔다고 그래서 어떤 황당하게 이념 가치까지 섞어서 다른 데를 비난한다? 그럼 뭐 당연히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걸 바라보고 있는 다른 외국 관광객들도 오기 싫죠. 지금 명동 이런 데뿐만 아니라 시내버스를 타보세요. 시내버스에 외국인 관광이 그렇게 많아요. 네. 보통은 길을 잘 모르니까 저 지하철 타고 많이 다니잖아요. 네네. 근데 시내버스에도 그렇게 많아요. 저 뚜벅이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이 정보 활용을 잘 하시는 거예요. 예, 모바일로 다 한국이 이제, 잘 돼 있고. 예, 잘 돼 있고 이 승차하고 할 때 보면 진짜 모바일로 다 결제하고 뭐 상당수의 젊은 분들이 그렇게 관광객이 많은데 그렇게 찬물 정도가 아니라 이건 똥물을 퍼붓는 거죠. 특히나 이제 캐대헌 이런 열풍 속에서 바가지 요금 뭐 이런 혐오 네. 뭐 이런 것들은 뭐 확실히 뿌리 뽑아야죠. 전문가시니까 맞습니다. 네. 이 집회 시위의 자유는 당연히 헌법상 기본권이긴 네, 한데 네. 이렇게 누구한테 저주 퍼붓는 집회 이런 것도 다 보장해야 되나요? 근데 이제 그게 소위 말해서 이제 뭐 혐오라든지 이런 혐오 발언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제재를 해야 되느냐에 대한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처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뭐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정말 세계화가 돼가고 글로벌화가 돼가고 해서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정말 포용력 있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문화로 나아가는 그런 매너들을 배워야 할 시점에 오히려 이게 다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는 그러니까요. 거잖아요.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특정 국가를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그걸로서 자신들의 어떤 지지세를 결집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든 조금 이제 뭐 법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아니, 법적으로도 생각해 보면 상상해 보면 신박한 수가 나오지 않을까요? 신박한 네, 업무 방해도 될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네. 의지만 있다면 소음 측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그렇죠. 가지로 그런 거는 대응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네, 의지를 네. 가지고 네. 이건 대한민국을 해치는 일이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찰이 주로 집회 시위 업무를 많이 하면 경찰에게 행안부 장관이든 누구든 이렇게 정확히 지시해서 네, 네. 나라를 지켜라. 그렇죠. 예. 그러면 직원들도 열심히 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예, 그런 면에서. 아 정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소음 측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집회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네네. 뭐 그런 곳에서 대사가. 한다든지 네. 뭐 그런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좀 엄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디지털로 요즘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 경찰 그 차량 위에 소음 데시벨이 막 네. 표시가 돼서 네. 얼마 네. 넘어가면 네. 막 경고 방송이 나오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요. 시스템은 네. 다 잘 돼 있죠. 네, 네. 그래서 운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뭐 집회 시위의 자유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해칠 뭐 혐오하고 네. 좌표 찍고 막 괴롭히자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이 가야 될 길이 먼데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꽤 있어서 그러니까 굉장한 선진국으로 분명히 가 있는데 디테일을 보면 아직도 우리가 어떤 그런 좀 후진성이랄까 굉장히 부끄러운 단면들이 많이 있죠. 디테일에 강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근사한 나라로 세계인들 앞에 우뚝 설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주의도 잘하고 인권도 잘 지켜주고 네. 무엇보다 재미있고 안전하고 네. 설렙니다. 네. 박진영 씨가 아주 좋은 역할 해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김진애 전 의원도 보직을 하나 맡으셨네요. 네. 원래 이거 전공으로 간 거네요. 완전 국가 전공이시죠. 건축정책위원장. 네. 이분이 도시계획 건축 전문가시잖아요. 그럼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분께서 무슨 인터뷰한 걸 본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공간 감수성이라는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어떤 공간에 대한 이야기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야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서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건축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이거는 전문가의 영역이라고 딱 제껴놓기 때문에 본인은 얘기할 때 공간 감수성을 항상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게 굉장히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 감수성의 주체가 인간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뭐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이라든지 이 안에는 정말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사람의 시각으로 이렇게 건물들을 보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인상 깊었던 기억이 있어요. 세계적인 선진국들을 보면 옛날에는 이제 도시를 하나 만든다 이러면은 이제 뭐 토목하는 분들 도로를 어떻게 깔고 건축하는 분들 이제 뭐 어디에다 상가를 배치하고 어디다 아파트를 배치하고 맨 이제 이런 식의 하드웨어적인 접근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컨텐츠 앤드 스토리적인 접근으로 우선 이야기꾼들을 먼저 이렇게 모여서 스토리 라인을 만들죠. 예를 들어서 다산 신도시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다산이 어렸을 때 학동들을 가르쳤던 곳, 산책하던 곳, 뭐 어떤 여인을 만나서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를 만들면서 하천도 똑바로 만들 수 있는 것도 일부러 굽히기도 하고요. 그 스토리 라인에 따라서 도시 발전, 도시 계획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하는데 뭐 우리가 가우디 몇 년 걸려서 안토니오 가우디가 뭐를 했다 이런 것들 뭐 알듯이 지금도 진행. 그렇죠. 여전히 아직 오픈식 했나 모르겠네요. 지금 이제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새로 만든 거잖아요. 지금부터라도 대한민국도 도시의 스카이라인부터 어떤 건물 배치, 예를 들어 한강변 같으면 그 한강변에 맞는 건축의 외관, 미관들이 있을 것이고 산 밑에 같으면 또 산 밑에 따른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고 등등등 백년지 대계를 갖고 일종의 그 스토리 라인을 만들고 랜드마크를 만들어내는 제가 그 송하진 전북지사 하실 때 그 한옥마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고 찾아뵙고 여쭤본 적이 있는데 그냥 원래 한옥이 많아서 한옥마을이 된 줄 알고 그냥 찾아뵀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한옥 중에서 살릴 수 있는 건 살리고 아닌 건 새로 짓고 하면서 쭉 장기적으로 같이 만들어 온 그 스토리를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렇듯이 지금이라도 이런 위원회가 만들어진 거 정말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제 국격이랄까 대한민국의 수준으로 보면 우리가 빌딩이 많다 이런 거 자랑할 나이는 맞아요. 아니잖아요. 이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빌딩은 중국한테 대하면 네. 잽도 안 됩니다. 맞아, 그렇죠? 많은 걸로 치자면. 한때는 뭐 세계 최고 높이 빌딩 높이 이 자랑 많이 많이 했죠. 했잖아요. 뭐 육삼 네. 빌딩이니 뭐 롯데타운이 이건 아닌 것 같고 네.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맞아요. 강변도 재산권 차원으로만 볼 게 아니라 시민들의 어떤 공유라는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김진애 위원장의 활약이 좀 기대되는데 근데 뭐 이거 정치인이 꼭 이런 것까지 해야 되느냐 이렇게 시비 거는 사람도 2명쯤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적임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정치인이 이런 거 해. 네. 김진애 위원장님.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은 네. 정치인이기 이전에 이 분야 최고 그렇죠. 전문가니까 MIT가 네. 나오고 맞아요. 그럼요. MIT 함부로 이렇게 갈 수 네. 있는 데도 아니잖아요. 이런 전문가를 우리나라에서 찾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특히 안목이 중요하고 네. 관점 이렇게 사람 중심이라든지 맞습니다. 이야기를 찾아가고 그래요. 맞아요. 해대원도 마찬가지잖아요. 뭐 곳곳에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외국사람들 우와 맞아요. 이러는 거잖아요. 그 디테일 네. 찾아가는 재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N차 관람 이런 것도 있는 거죠. 네. 숨겨 놓아진 디테일을 찾는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도시도 이야기를 가지게 돼야 된다. 사실 역사는 오래됐는데 네. 그 이야기를 우리가 다 묻어버리기만 네. 했던 거 아닙니까? 아주 기대가 됩니다. 국민통합위원회 아직 있네요. 이거 저 김한길 씨가 김한길 씨가 생각이 나. 네. 근데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새롭게
출범하는 느낌으로 새로 세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지난 정부 내내는 사실은 국민 통합이 전혀 안 됐죠. 그렇죠. 갈등만 조장하고 그 끝판왕으로 이제 마지막에 12.3 내란이 있었으니까 완벽하게 이제 국민을 쫙 갈라놓는 그런 정권이어서 지금 요번에 이제 새로 국민통합위원장이 워낙 뭐 저명 인사시고 네네네. 법제처장 하셨죠. 이번 대선 네. 과정에서도 많이들 이제 네. 보셨잖아요. 그래서 아마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갈라져 있는 갈등 양상을 어떻게 봉합을 하고 정말 함께 어떤 협치 이런 거랑 맞추어서 국민들도 어떻게 미래로 같이 나갈 수 있느냐. 아무리 내란을 했어도 우리 국민은 국민이잖아요. 그 위에 이제 나쁜 그 사람들은 뭐 차치하고라도 그래서 아마 막중한 임무일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님하고 위철한 선관위원장이 두 분 다 이제 변호사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특히 지난 정부에서 서울대, 법대, 검사 출신의 변호사들만 너무 많이 봤는데 이분들은 둘 다 어떻게 보면 변방의 장수 같은 느낌이 조금 드시는 분들이세요. 위철한 선관위원장은 대한변협 최초의 직선제 회장인데 그것도 서울변협이 아니라 그러니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아니라 서울변회. 네, 변회가 아니라 지방 변호사의 출신이세요. 그리고 서울교대를 졸업하고 초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이제 그 사법고시 하셔가지고 이제 변호사가 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뭐 정관이 또 아니신 거죠. 판사 출신도 아니고 검사 출신도 아닌 이러신 분이시고,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도 고등학교 검정고시로 나오셔가지고 전북대 법대 나오신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훌륭한 사람이라 그러면 전부 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판검사 출신의 이랬었는데 정말 저는 이 법률가들도 좀 이렇게 다양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이렇게 나와 주셔가지고 저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이재명 대통령도 사실은 뭐 초절이시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 정말 오히려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분들, 맞습니다. 다양한 이력을 가진 분들, 같은 법률가 중에서도 검사 마인드에서 좀 자유로운 분들이 일을 해주시면 좋죠. 자, 검사 중에 검사, 정말 왕검사 같은 사람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권성동입니다. 국회 본회의 보고가 됐어요. 동의안 확인됐고, 그 다음에 11일 내일 모레 예상되는 게 그날이죠. 네. 24시간 이후 네. 72시간 이내니까. 네, 네. 네. 그 정도. 그러니까 보통 뭐 본회의를 목요일에 많이 하니까 네. 목요일일 것 같은데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가결될 것 같습니다. 가결됩니까? 본인이 또 뭐 그 저기 불체포 특권 뭐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가결시켜 포기나 많아. 그냥 하나만 하지. 그 당의 의원들이 다 포기라고 선언을 했던 거죠. 네, 네. 예, 일종의 쇼였던 거니까. 네. 근데 그때 그 쇼의 배경이 또 더 웃긴 거예요. 2023년도 3월 달에 이제 51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먼저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김기현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국회 앞에서 이렇게 피켓 들고 이제 네. 막 퍼포먼스도 했거든요. 그 퍼포먼스를 했던 이유가 재밌습니다. 당시에 이재명 대표, 지금 대통령님, 그 이제 당연히 이렇게 붙잡혀갈 걸로 이들은 생각하고 네. 푸시를 한 거죠. 우리가 먼저 내려놓는다 하고 했는데 그해 9월 21일 날 국회에서 가결이 됐고 26일 날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된 되니까 거죠. 이제 반사로 이제 이들이 부메랑이 돼서 자기들한테 지금 불체포 특권이 돌아오게 됐는데 뭐 과반이잖아요, 기본적으로.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다 변심을 해서 자기들은 포기하고 뭐 다 했다고 하지만 갑자기 변심해서 전부 다 반대표를 던진다 하더라도 이게 3분의 2가 아니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 부분은 뭐 100%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속되냐 아니냐가 아니라 지금 권성동에게 쏟아지고 있는 의혹들인데요. 그 중에 하나, 우리 스픽스에도 자주 나오는 한겨레 21에 김원 기자가 한 건 터뜨렸더라고요. 네. 와, 뭐 필리핀 차관 사업 7천억 이런 거를 권성동이 주도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듣기만 해도 놀랍네요. 네, 윤석열의 기재부에서도 거부했었던 거예요. 부실부패 우려로 거부했었던 7천억 원 규모의 필리핀 농촌 사업이 국힘의 권성동 압력으로 재추진됐던 거거든요. 당시 기재부는 사업지가 과다하고 부패 전력 기업이 참여하고 한국 기업 참여가 저조하다 등의 이유로 지원 불가 결정을 내렸었는데 권성동이 3차례 이상 가가지고 압박하고 막 하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기재부에서 규모를 줄여가지고 사실상 재추진하기로 된 거거든요. 근데 요거가 이제 한겨레 21 탐사 보도로 이제 드러났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즉시 절차 중지해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아마 이재명 대통령 페이스북에 권성동 씨가 나와서 되게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이게 뭔가 뜨악했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이제 크게 보면 ODA가 있죠. 오피셜 디벨롭먼트에 대한 그 이제 지원이 있는데 ODA 밑에 보면은 무상으로 이제 원조를 하는 게 있고 거기에 EDCF라고 그래서 그건 정확히는 차관이죠. 이제 장기 저리가 이제 대부분이죠. 거의 뭐 1% 이내 이런 국제 간의 이제 차관이고 대부분 집행기관이 이제 수출입은행 이런 데서 이제 집행을 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집행을 하는데 필리핀 아시다시피 이제 뒤테르테 정부 이후에 이제 그 아키노 2세인가 3세인가 네, 이제 그들이 네. 이제 하고 있는데 여전히 이 굉장한 불확실성이 많은 나라로 알려져 있고 뭐 여러 섬으로 이렇게 많이 있어서 왜 범죄자들도 꽤나 도피해 갔다가 붙잡혀 오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한국 저 범죄 저지른 분들도 하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으로 오죽하면 기재부도 반대를 했었는데 권성동 씨 한마디에 당시 부총리는 누굽니까? 최상목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즉시 멈춰라. 다행히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게 정말 다행이죠. 맞습니다. 예. 네. 네, 대통령도 그렇게 말하네요. 부정부패 소지가 있는 부실 사업으로 편성된 해당 사업에 대해 즉시 절차 중지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한테 기대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예. 문제가 맞아요. 있으면 일단 멈춰 잠깐. 그리고 무엇보다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 예산이 사업비가 지출되지 않았다는 거고 이게 규모가 7천억 원. 근데 권성동은 여기서 뭘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필리핀에 대한 지원 사업에 개입해가지고 뭔가 뭐 떡고물이라도 묻히려고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동안에 보면 그 조경식 부회장 그 녹취 이런 거 보면은 뭐 하는데 48억 48억 나오고 하는 거 맞아요. 보면 네. 이거 7천억짜리 집행하면 중간에 뭐 예. 자기한테 떨어지지 엄청 큰 않을까라는 의혹이 액수이지 들 수밖에 않을까요?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저 권성동 씨도 법조인이고 그다음에 검사 출신이고 국회의원도 오래 했는데 이런 거 할 때 좀 두렵거나 하지 않나요? 제가 볼 때는 검사 출신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은 것 같아요. 아, 검찰 본인이- 공화국이니까. 네, 수사 기소를 다 독점하고 있었을 때의 검사였었잖아요. 자기 아무리 잘못해도 스스로 수사하지 않고 스스로 기소하지 않으면 자기는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의혹들을 보면 너무 대단한 게 많잖아요. 그냥 몇 억씩 막 받았잖아요. 받고 누구 꽂아주고 뭐 해주고 매관매직하고 한 것들이 너무 많은데 아 이렇게 그냥 했다는 거는 지금까지 안 들켰기 때문에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소도둑이 뭐죠 무슨 도둑되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날 건드려? 아, 그렇죠. 검사 출신의 유력 정치인인 나를. 네. 검사 출신 뿐만 아니라 엊그제 저희 청문회에서 다 공분하면서 봤잖아요. 그렇게 수사관 더군다나 네. 연차도 조금 이렇게 저 짧은 연차의 사람들인데도 얼마나 오만하면 정말 국민들 앞에서 그런 답변과 그런 메모와 비읍시옷. 그러니까 네. 검사 충격적이었어요. 집단을 거쳤던 사람들은 다 그런 건가 할 정도로 정말 놀랍죠. 권성동이 그러면 드디어 1호 사원이 되는 겁니까? 1호 사원 네 들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온 거 보니까 혐의도 너무 명확하고 증거도 너무 명확하고 그다음에 구속 사유도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혐의가 일단은 지금 1억 통일부 세계 본부장으로부터 1억 받은 건데 뭐 윤 전 본부장이 진술한 게 있었고 또 다이어리 기록에 보면 권성동 1억 서포트 이렇게 딱 써 있고 그리고 권성동이 받은 문자 후보님을 뭐 위해서 잘 써달라라는 문자 받았고 또 당일 오전에 촬영된 1억 원 현금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증거인멸 우려가 확실했던 게 끝나고 나서 휴대폰 바꾸고 차명으로 휴대폰 쓰고 그다음에 당시 수사받았던 사람들한테 연락해서 무슨 내용으로 수사받았냐라고 하면서 입을 맞추려고 했었던 정황도 다 있거든요. 이러면 혐의가 명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뭐 저기 구속이 될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계속 부인한 거는 이제 뭐 현금이었으니까 이제 네. 뭐 계좌라든지 뭐 다른 뭐 수표나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 이제 부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통일교도 일제히 이제 천무원이라고 한 최고의사결정기구도 선제적으로 해체하고 우리는 불법 정치 자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이제 아나운서가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재밌어요.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는 하지 않아요. 정확히는 돈을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되면은 확실히 그건데 네네. 돈을 줬다는 건 이제 막 여기저기서 나오니까 허위 진술이 아닌 방향으로 네 묘하게 불법 정치 네. 자금을 준 적은 없다 이제 이렇게 네, 그러고 그걸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지시한 적이 얘기했더라고요. 없다 이렇게 지시한 적이 하죠. 없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 현금이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제까지 판례들을 보면 명확하게 현금이 건너간 그게 아니어도 유죄가 되고 하는 경우도 많이 그럼요. 봤거니 와. 전문가만으로도. 네. 심지어 김용 부원장 이런 케이스 다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니 근데 이분은 정말
돈 준 쪽도 디테일이 있어가지고 네. 빠져나가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두 분 다 지역을 잘 아시는 분들이어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자, 권성동이란 사람이 부패 정치인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네.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백만 있고 뭐 하여튼 맘대로 지역에서 황제처럼 굴다 보니 강릉이란 데도 시장도 다 권성동의 무슨 저 하위 파트너 같은 사람들이 되고 네. 앤드 지금의 가뭄 사태도 속초하고 너무 비교되잖아요. 이거 네. 아니 이거를 제가 만약 권성동 리스트라고 부르면 과합니까? 아닙니까? 전혀 과할 게 없죠. 네. 오히려 지역 내에서 그 재미난 농담이 나오잖아요. 그런 사람이 5선을 하는 자체가 뭐 지역을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막 이렇게 이제 할 때 그 자체가 재난이다 이런 그치. 이제 댓글이 막 네. 달리죠. 이런 권성동이 사람이. 재난이다. 네. 네, 네.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 자체가 재난이다 네. 이런 거. 예. 예, 그러니까 전혀 과하지 않습니다. 네네. 아니 그러니까 속초는 그래도 여러 가지 준비를 해가지고 강수량이라는 거 속초나 동해나 강릉이나 비슷하죠. 거기서 똑같을 네. 거 아닙니까? 영동지방 뭐 삼척이라고 두 배가 오고 이런 건 아닐 텐데 강릉만 그랬다는 건 강릉이 뭔가 안 돌아갔다는 거고. 아 그러면서 이 사람 정말 심판받아야 될 것 같다는 그 생각이 와중에 듭니다. 본인은 뭐 빨간 바지 입고 네. 골프 치는 거 나오고 막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가뭄한. 이 와중에도 계속 카메라에 잡히더라고요 권성동은. 그 다음에 그럼 1호 사원은 권성동, 2호 사원은 누가 됩니까? 2호 사원은 지금 추경호입니까? 이제- 아, 네, 네. 뭐 그렇게 예상이 그쪽도 되죠. 있고. 출석들을 서로 안 하고 있는데 안 하니까 이제 특검에서 경고를 공개적으로 날렸죠. 재판정에서 이제 어떻게 한다 하고 이제 날릴 정도로 지금 출석을 안 하고 다들 비협조적으로 하는데 뭐 피해가긴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그들이 다 텔레방을 다 폭파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그게 다 복원돼서 있었고 또 공용으로 쓰던 폰 거기에 있었던 톡방이 다 살아 있고 막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그건 피해가기 어렵다고 보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게 있죠. 네. 비아폰 서버가 복원됐잖아요. 5월에 그거를 확보를 해서 굉장히 4개월여를 노력했는데 거의 국수본에서 그게 여러 방법으로 했는데도 국내 기술로 안 돼서 외국에서 최신 기법까지 배워와서 간신히 살렸다고 하는데 재밌게도 특검에서 여러 가지가 좀 리크돼서 나오는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비아폰 서버 관련된 건 지금까지 철저하게 나오질 않아요. 왜 저는 안 나온다고 추정을 하냐면 너무너무 놀라운 통화 내용이 많을 것 같거든요. 이 김건희 씨가 보면 평소에 거침이 없잖아요. 네. 뭐 국정원장한테 뭐 하고 뭐 문자 보면 막 있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막 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김상민 예. 이 표현이 과하면 지적해 주세요. 국정원 특보하고만 통화하는 게 아니라 원장하고도 직거래할 정도면 네, 예. 다른 사람들은 오죽하겠냐 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네. 워낙 평소에도 말도 거침없이 아, 하고 그렇죠. 사람들에 대하는 태도도 거침이 없는데 통화에서 정말 놀라운 게 많이 나와 있을 것 같아요. 내용은 설사 모른다 하더라도 통화 상대방들 이런 것들이 오픈됐을 때 과연 어떨까. 그래서 특검에서 그 부분만큼은 철통 보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에 이게 완전히 오픈될 때 정말 네. 경천 동지 또 한 번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계속 나오는 것들이 매관매직했던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네네. 있잖아요. 근데 보면 김상민 검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우환 화백의 네. 그림이 그림이 문제가 되는 거고 서희건설 같은 경우에는 뭐 3종 세트라고 하는데 이 3종 세트가 7종 세트네 막 지금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 거고 예, 그다음에 이배용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금거부기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로봇계 사업가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뭐가 있죠. 시계가 문제되는 네. 거고 막 이런 게 계속 있는 거잖아요. 무슨 바셀린 바쉐롱 콘스탄틴 콘스탄틴 이런 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건너갔는지 그리고 그때 청탁이 있었는지 그리고 청탁을 들어줬는지 그리고 청탁을 들어주고 그 자리에 꽂아줬을 때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서 줄줄이 나올 거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 사람들만 과연 돈을 주고 매관매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대통령이 한 3,000개 정도의 자리를 줄 수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밝혀진 게 한 4-5개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럼 나머지 2,900 몇 개요? 2,995개가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나올 것들은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건희 이 매관 매직이 그야말로 MAGIC 김건희 매직이죠. 사람이 바뀌고 이런 것들이 꽤 있었거든요. 누구누구가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뭐만 거쳐가면 휙 바뀐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자리들은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를 해야 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서희 뭐 3종 세트 저는 믿지 않습니다.
그 정도 그룹에서 그 자리를 주는데 더군다나 직접적으로 윤하고 친했던 관계도 아니란 말이죠. 그러는데 그 정도 가격으로 이걸 그 비서실장 자리를 줬다. 총리실에서 보시면 장관 자리는 국무조정실장이에요. 직접 직할하는 거에서 보면요. 그리고 그 비서실장이 차관으로 가장 높은 자리입니다. 다 총리실, 정무실장 이런 분들은 이제 1급, 2급 이렇게 쭉 돼 있어서 가장 높은 자리예요. 그러면 뭐 추경호 이런 분들이 명태균 통화에 보면은 뭐 누구도 20개 받는데 뭐 우리라고 못할 게 뭐 있냐 이런 대화들 막 나오잖아요. 보면 그게 어디 군수거든요. 그 20개를 얘기하는 게 20억. 지역구의 군수죠. 네네. 그런데 이런 확실한 자리를 주는데 그 자리에 그 사람이 포진한다는 뜻은 서희 건설이 어떤 해당되는 일에 대한 블로킹이 상당히 용이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뒤집어 보면. 네. 그것을 그렇게 해서 한다라고 저는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요 금거북이도 한 마리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알아봤더니 이게 거북이 세트가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 네. 몇 마리인지에 따라서 의미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 마리는 진짜 기본적인 축하고 두 마리가 보통 원앙새 한 쌍 하는 것처럼 두 마리가 이제 부부간의 우애 뭐 화 뭐 이런 의미이고 사랑 이런 의미이고 세 마리가 삼재를 막는다. 다섯 마리가 오래 사는 장수. 네. 일곱 마리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 낳는 거, 출산 축하 이런 거고 10마리가 완전한 성공이래요.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 답은 나왔네. 열마리네요. 완전한 제가 성공. 농담으로 저 윤석열, 김건희가 정말 오를 좋아하거든요. 제가 그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맞아요. 적이 있는데 네. 전화번호, 차량 번호가 다 오가 들어가요. 오요? 예. 아라비아죠. 오. 네네. 네. 저희가 이제 일부 블러 처리해서 공개를 제가 했던 적이 있는데 심지어 렌트하는 차 번호도 다 오가 들어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기자가- 최소한 요 다섯 마리. 5마리 최소한. 그 기자가 그랬잖아요. 돈 줄 때도 105만 원 준다. 105만 원 네. 줬죠. 이명수 이명수 기자한테 기자 줄 때 저 또 누구냐 명태균 씨 줄 때 500만 원 줬잖아요. 5자 하여튼 기본입니다. 아유, 저는 오가를 관을 묻은 거 있잖아요. 관을 묻은 거 저 용산에 네네네. 그 관 수도관이라고 묻은 거. 주장하지만 사실 세로로 묻혀 세로로 있었던 묻은 관도 다섯 개. 다섯 개. 저는 오가로서 창피합니다. 그러네요.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쥐고 흔들었다는 게 그러니까 여전히 하여튼 부끄러워요. 그리고 그러니 일을 안 하고 그러니까. 비행기에다가 PT병 소주 뭐 10팩씩 싣고 그 PT병도 PT병이라고만 발표가 돼 있잖아요. PT병도 종류가 요것도 있고 큰 이것도 거겠죠. 있고 굉장히 큰 것도 네, 있고요. 큰 거겠죠. 당금주도 있잖아요. 당금주 그렇죠. 그것도 네, 네, PT잖아요. 맞아요. 그러니 언제 디테일하게 일을 해? 아까 이제 그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시한 7천억 이런 건 일을 열심히 할 때 보이는 거잖아요. 네. 맨날 하고 하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폭죽들이 거가대교 밑에 가서 폭죽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게 뭐가 보였겠어요, 일이? 정말 그 대한민국이 운이 좋은 게 급변 사태가 사실 윤석열 집권 시기에 없어서 네. 만약 있었다면 대응도 못 하고요. 맞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식으로 나오거나 뭐 영부인한테 물어봐 막 이러면 어떡하나. 군사적 급변 사태는 정말로. 네. 오히려 군사적 급변 사태를 자기들이 그렇죠. 일으키려고 그런 거잖아요. 했는데도 북한이 꿈쩍을 안 해서 다행이었죠. 그럼. 진짜. 큰일 날 뻔했죠. 네. 검찰이 드디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네. 대검의 차장이죠. 노시성 가진 분이 네. 전 국민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헌법기관을 법률로 없앤다. 그래서 제가 정말 놀랐는데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다 판단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이 검사는- 사람들은 헌법 체계 밖에 있나요? 검사들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권한쟁의 심판이 해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검찰청은 헌법기관이 아니고 검사도 헌법기관도 아니고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상 권한도 아니다. 그건 법률상 권한이기 때문에 법률로 없애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게 한동훈이 제기한 사건이었죠. 맞습니다. 네. 아직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직도 그러니까 사실은 뭐 말로는 헌법에 명시돼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 우리가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근데 사실은 그거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 얘기. 사실은 반항하고 있는 네. 거예요. 지금 이거 위헌이야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보안 수사권은 권한이 아니라 의무니까 우리 보안 수사권 줘야 돼 이야기하고 있는 그 거거든요. 앞으로 수사권이라고 부르지 말고 수사무? 수사 의무? 뭐 이렇게 불러야 돼. 아니 그렇다면 지금까지 보안 수사를 했었어야죠.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권한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라면 의무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4만 명 그러니까 경찰 수사관들이 했던 사건들을
그 2,000명밖에 안 되는 검사들이 다 볼 수도 없거니와 지금까지 다 보내도 보지도 않았고 골라서 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안 봤다는 건 아니고 네, 골라서. 흥미 있는 거, 그렇죠. 매출 뜰 만한 것들 이런 것들 봤죠. 네. 그 하도 달라고 하니까 그냥 보안 수사권 확 줘버리죠 뭐. 보안 수사권 제발 보안이나 잘 지키고 수사해라. 보안 수사권 말고 대한민국 헌법 10장 130조 부칙 6개 조항 가운데에서 검자 들어가는 게 딱 2군데 나오죠. 검사가 영장을 청구해서 법관이 발부한다. 그게 하나가 네, 있고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서 뭐 이렇게 임명한다. 네, 임명할 때 심의해야 된다. 그거 네. 이제 이렇게 딱 2군데 나오는데 어디에 거기 헌법상 기관이라는 게 나옵니까? 국회의원 개개인이 헌법상 기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럼요. 네. 그러면 헌법을 보시면 헌법상 기관은 장으로 대별돼서 나오고 있어요. 장으로 몇 장, 1장, 2장 할 때 어디에 거기에 검찰청이라는 말도 나오지 않아요. 헌법에. 근데 자기들이 앞쪽에는 약간 사과하는 듯한 발언을 하잖아요. 네. 근데 그 발언은 왜 했을까요? 그 전날인가 전전날 그 수사관들 그 태도를 보고 국민들이 완전히 네. 공분을 하니까 분위기가 이거 사과 안 했다가는 몰매 맞게 생겼으니 앞쪽은 그래 하고 뒤에 본심이 나온 거죠. 근데 사실은 지금 네,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검찰총장들은 검찰 개혁이 있을 때마다 민주 정권에서도 검찰총장들은 전부 다 대놓고 반발을 했었습니다. 송광수가 내 목을 쳐라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윤석열 말할 것도 없고 문무일 그 검찰총장도 엄청 거세게 반항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지금 노 차장도 대놓고는 못하지만 직무대행이니까 대놓고는 못하지만 소극적인 반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고 나갔을 때 자기 조직원들한테 박수 치면서 박수 받으면서 나가서 개업하려고 했었던 검찰총장들이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검찰총장들이었었거든요. 저는 이 사람도 그런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게 이번에 한학자 사건에서도 입증이 됐듯이 김호수 멀쩡한 것 같지만 그런 사건 선임하는 순간 그게 선임료 성공보수 합하면 얼마일까? 뭐 저는 100억 가까이 될 것 같은데 넘든지. 저도 네. 뭐 정확히 저희가 그건 알 수 없지만 진짜 감각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도 다 판단했을 거 아니에요. 국민들한테 엄청나게 욕먹을 거라는 거 알지만 과연 네. 그러면 저울질을 달았을 때 이 정도 욕먹는 것보다는 이게 그래도 한번 눈 질끈 감고 이 정도 받고 한번 하자. 뭐 이런 거 아니었겠어요. 그러면 진짜 금액이 뭐 2자릿수 이 정도 갖고 안 했을 것 같아요. 더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근데요. 이럴 때 사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야단 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좀 왜냐하면 따끔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 헌법 원리에도 어긋나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당정대가 합의해서 하나로 가잖아요. 네. 그 당정대 원팀론, 당정대는 뭐 균열이 없다. 네. 당연히 그래가지고 그걸 일요일 날 합의한 걸 쭉 가려고 하는데 외청의 공무원이 대검 차장이 헌법 어쩌고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깨갱 이게 약간 조롱으로 전 들리더라고요. 이러면은 장관이 야단쳐야 되는 거 아닌가? 저만의 생각인가요? 아니 진짜 이 개별 수사에 대한 저기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행정이나 또 일반적인 품위 유지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또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 일에 대해서는. 그럼요. 외청일 뿐이잖아요. 엄밀히 네. 얘기하면. 그런데 요새 조금 워낙 저기 요새 네, 말씀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얘기했잖아요. 검사들한테 포획이 돼가지고 네, 자기가 지금 어디 있어야 되는지 잘 모르지만 사실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뭐이 검찰 개혁이 경찰에 관련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간접적으로 관련은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뭐 그렇다고 커지는 건 아닌데 그러면 뭐 행안부 장관이나 대통령이나 총리실에서 경찰은 좀 이런 논란에 끼지 마라. 이건 연구자들하고 뭐 시민사회하고 특히 의회에서 하겠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수술대에 올라 있는데 니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건 좀 지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검찰과 경찰을 이렇게 놓고 보면 네. 정말 두 조직이 뭐 둘 다 권력 다르죠. 집단이라고 하는데도 둘 다 너무 다른 게 경찰에서는 위에서 한마디 하잖아요. 아무 말도 못해요. 조용히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뭐 위에서 얘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이번에도 무슨 뭐 내부망에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막 올라왔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게 기사가 나오는 건 검사들이 흘려주는 줬다는 거잖아요. 거거든요. 보여주잖아요. 맞습니다. 기자들한테. 네. 그리고 이번에 막 기사
기사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뭐 특검 검사들 힘이 빠진다. 친정이 이렇게 뭐 권력이 분산이 되고 이러면 특검 검사들이 제대로 뭐 수사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얘기라든지 검찰 수사관들도 아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서 요즘 뭐 수사를 하기 싫어진다. 나는 수사를 하고 싶어서 여기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네네. 거예요. 특히 조중동에 많이 나오고. 그렇죠. 이거는 전형적인 물타기. 그렇죠. 이게 검찰 개혁에 반대하는 보수 언론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실어주는 겁니다. 검찰에서 내부 분위기 이런데 너네 어쩔 거야.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그 수사관이들 이 검사들이 정말 검찰이 정말 기소권과 수사권을 다 가지고 자기 편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 있을 때 김건희에 대해서 수사도 제대로 못하고 제3지역이라는 데 가가지고 휴대폰 다 뺏기고 아무것도 못했을 때 그 내부망에서 뭐 한마디라도 했냐고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문제가 됐을 때 말 한마디도 못하다가 지금 와서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익 집단 같아요. 그냥 본인의 자리, 내가 앞으로 얼마를 벌 수 있을까. 이게 그러니까 전관 대접받으면서 매출을 올리는 게 자기 권리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야말로 이제 이익 공동체, 경제 공동체, 또 심지어 지금 와서 결과적으로 보니까 범죄 공동체였던 윤석열, 김건희 그 패밀리들, 자기들이 모셨던 최고의 보스라고 하는 총장이 대통령으로 왔다. 그들과 관련된 건 하나도 견제, 균형, 감시 이런 것들도 못하면서 결국은 자기들 집단의 이익에만 충실한다. 이게 오늘날 그들의 몰락을 스스로 자초했다. 왜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고 반드시 뭐 검수완박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개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느냐? 엊그제 그 특검 오죽하면 정말 많은 클릭 수가 있었잖아요. 그 영상에 네. 대해서. 그렇게 공분을 하면서 온 것들 결국은 자업자득이다. 본인들이 다 쌓은 업보대로 지금 결과가 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검찰총장 임명을 대통령이 안 하고 있는데 근데 하마평은 계속 있어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저는 이제 일부러 임명을 안 하시는 것 같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쭉 봤을 때 검찰총장을 임명해봤자 검찰 개혁의 걸림돌만 될 뿐이지 딱히 도움이 됐던 적이 없었으니까 일단은 대행 체제로 계속 가다가 이제 공소청이 된 이후에 초대 공소청장을 아마 지명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고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주는 거네요. 검찰총장 인사를 네. 지금 이지은 위원장 말씀대로 한다면 지금 말씀대로 보면 진짜 임명을 하지 않는 자체가 뭐 그게 부작위를 통한 어떤 강한 네네. 어떤 네. 그 메시지를 주시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겠죠.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봐도 이걸 뭐 급히 지금 서두를 그 이유가 있나요? 아주 중요한 지금 희대의 사건들은 지금 특검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일반적인 부분들일 텐데 그들도 지금 뭐 자기들이 뭐 미래가 어두우니 뭐니 하고 이제 우왕좌왕하는 속에서 지금 뭐 아주 서둘러서 임명할 이유는 별로 없다라고 보여져요. 저도 한 표 던진다면 제가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을 예전부터 봤던 모습대로 연장선에서 대통령으로서의 이재명 임명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임명을 끝내 안 하고 마지막까지. 네. 임명해도요. 한 열흘 남겨놓고 임명해도 하고 싶은 친구들은 많아요. 진짜 그렇어요. 경찰청도 그렇죠. 그렇죠. 아닌가요? 한번 했다는. 네, 게. 경찰청장이라고 딱 한번 찍고 싶은 친구들 많잖아요. 국회 이런 거 보면은 한 달인가 뭐 남아도 그럼 비례 승계하고 그 평생 그게 의원님 되는. 네. 일단 연봉 차이도 많이 날걸요? 계급이 올라가는 그럼요. 거죠. 네. 그다음에 전관 차이도 좀 나고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 근데 하여튼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그렇게 확인할 수 있을 것 같다. 이것도 참 절묘한 고도의 정치네요. 아무것도 안 함으로써 메시지를 정확히 밝히고 국민들에게 제가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할 건지를 말씀드리는 이런 태도 자세. 재밌네요. 국무회의 같은 거 KTV를 요새 좀 보게 되더라고요. 네. 재밌어요. 오늘 그 실시간 이제 그 동시 접속자가 8,800명까지 이제 갔는데요. KTV가 여기는 창사 이래 최초일 것 제가 이제 같아요. KTV 앵커를 했잖아요. 맞네요. 앵커를 예. 하는데 KTV라는 그 채널이 그렇게 실시간으로 많이 오는 것이 아니에요. 20명 아니면 많을 때 200명 아닙니까? 뭐 많으면 200명 이 정도가 실시간 기준으로 물론 네. 두 개로는 이제 뭐 그건 네, 뒤에 네, 이제 나중에 클릭해 들어오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실시간을 그것도 국무회의를 8,800 뭐 뉴스도 아니고 국무회의잖아요.
뭐 긴급 뉴스라든지 무슨 재난 뉴스라든지 이런 것도 아닌데 8,800 대단한 기록입니다. 아니 그리고 브리핑룸도 그렇고 그다음에 국무회의도 그렇고 다 공개를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수준을 굉장히 올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는 아 우리끼리 있는데 뭐 윤석열이 뭐 제대로 했겠습니까마는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고 끝나니까 그 국무위원들도 딱히 준비할 필요가 없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내가 대답하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님이 또 질문을 하고 또 티키타카를 해야 되고 내가 못하면 그게 그대로 실시간으로 생중계가 되는 거잖아요. 공부를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러면 전체적인 수준이 올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계속 알고 질문을 던지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준비를 안 네. 하면은 이건 완전히 저 지옥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유는 뭐 제가 회의 많이 해봤잖아요. 뭐 준비 사실은 뭐 제가 보고서를 써서 회의를 하는 이런 형태지만 59분 혼자 얘기하기 때문에 열심히 받아 적으면 돼. 받아쓰기를 잘하면 돼요. 적자 생존이죠. 네, 받아쓰기를 적자. 잘하면 다 넘어가는 거죠, 네. 그냥. 그런데 지금은 대통령께서 사안을 알고 막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저 서민금융 뭐 이자율이 얼마냐 이거 15.9%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뭐 어떻게 하죠? 꼬리에 꼬리를 뭐 계속 나오죠. 네. 준비 안 한 사람은 완전히 뭐 지옥에 앉아 있는 거죠. 그 시중은행들이 네. 뭐 하나, 국민, 신한 뭐 이런 농협 이런 데들이 공적으로 사회적 기여하는 게 1년에 한 1조 9천억 정도 됩니다. 그렇게 보면 되게 많은 것 같은데요. 네. 대부분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가는 거예요. 네. 서민금융진흥원이 오늘 대통령 지적한 것처럼 16%를 받아요. 사채도 이런 사채가 그 서민들은 그 앞에서 정말 좌절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 경기도지사한테 1%짜리도 굴려봤거든요. 네. 극빈 정말 당장 200만 원만. 네. 그래서 잘 돌아왔어요. 그 200만 원만 딱 받아도 어떤 사람은 숨을 빡 쉬거든. 그렇죠. 살았다 이러고. 와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국무회의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장관들 역량이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평가가 가능해. 네, 예, 그렇죠. 예. 저 사람 저거 문제 있는데 무능해 보이는데 뭐 이런 거. 맞아요. 이건 앞으로 공직이 네. 정말 두 분 같은 분 이렇게 유튜브에서도 단련되고 독서량도 있고 이런 분들 아니면 예전같이 지역구 관리 잘해가지고 뭐 국회의원 더하고 장관하고 이런 세상은 이재명 정부 이후로는 끝날 것 같다. 뭐 이런 희망도 생기더라고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왜 국회 뭐 금기 원래 뭐 이런 말이 네, 있어서 네. 그 금요일부터 지역구 가서 하고 이제 이걸로 자랑을 하던 시대가 꽤 오래 지속됐잖아요. 내가 몇 사람을 알고 어느 조직을 뭐 하고 하는데 이 공부를 맨날 이제 하고 상가집 쫓아다니고 하다 보면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요. 글로벌 경쟁 이런 데서 대한민국의 역할, 뭐 국회의 역할, 뭐 언제 공부해요? 맨날 상가집 저 결혼식 그 잔치 이런 데 쫓아다니고만 하고 이러다 보면 그런데 딱 이번 국무회의를 보면서 아마 많은 리더들 물론 이제 국회의원과 장관과 다 역할들이 다르지만 많은 느낌이 있었으리라고 자극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대회 이런 데도 많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제요 여름 시즌이죠. 그렇죠. 더위가 축제. 조금 꺾이면서 지금 가을 축제 난립니다. 축제, 뭐 체육회. 아니 원외위원장은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원외위원장은 네. 지금 뭐 가릴 처지가 아니니까 맞아요. 열심히 가시는데 그리고 주말에 산악회, 등산 이런 데 많이 가거든요. 그러면 거기 이제 버스 가가지고 인사하고. 출발할 때 인사하고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런 거. 저는 두 가지 놀랐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사람들이 버스 타고 많이 놀러 다니는지 몰랐어요. 네네. 네. 주말 되니까 이렇게 다 즐거운데 다 놀러 다니는구나.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여기 와서 인사한다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거 처음 알았어요. 근데 구의원들하고 다 와가지고 다 인사하더라고요. 네. 그게 일인데 그거 말고 뭐 유권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눈앞에 자주 보이고 친근한 정치인도 중요하지만 그런 정치인의 버전을 넘어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서민들의 삶을 도모해주는 정치인을 맞아요. 만나기 시작하면 네. 야야 오지 마 그렇지. 우리 저 화수에 네. 놀러 갔는데 네가 왜 와? 너 가서 뭐 일해. 법이라도 좀 해야지 그렇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글쎄. 네. 새로운 모범이 만들어지고 제가 지역에서 이제 이렇게 인사하고 다녀보면 지역의 분들은 만능 슈퍼맨을 원해요. 뭐냐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야 되고 있기를 원하고 대신 중앙에서도 센 놈이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중앙에서도 입지를 탄탄히 갖고 있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방송도 잘 많이 나와야 되고 뭐 그러니까 뭐 다 하여튼 잘 그런데 항상 우리 옆에 있어야 돼요. 잘하실 것 같은데. 우리 옆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코빼기도 안 비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버릇없다거나 버릇없다거나. 오만하거나 뭐 이게 이제 정말로 어려운 거죠. 여기에서 밸런스를 맞춰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재명 지금 대통령 보면 지역에서 어쨌든 하신 거잖아요. 물론 네. 서울에 가까이 있지만
그거를 다 소화하면서 이 정도의 어떤 지식과 지혜와 경륜을 갖춘다는 게 얼마나 우리가 앞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잘 보고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저 대통령실에서 장관하라고 전화 오면 안 받는 사람도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대표적인 3D가 내 3D 업종이 너무 힘들 것 돼가지고. 같은. 근데 대통령 말이 그렇잖아요. 당신들이 힘들면 국민이 편하다. 당신들이 조금만 고생하자. 네. 좀 더 연구해오고 좀 더 뭐 상황 만들고. 그 서민들한테 좀 저리로 그리고 인간 신용으로 이렇게 대출을 해줄 수 있으면 그만큼 자살도 덜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만큼 또 한번 고기도 먹어보고 뭐 이렇게 살면 그런 걸 보는 재미. 이건 이재명식 재미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정치인들은 아직까지는 좀 두 분은 아니고 다른 분들 보면 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런 국무회의가 그런 문화, 정치 문화를 네. 이렇게 바꾸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설레는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참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재밌기도 네. 하고. 이거 벌써 끝날 시간이 다 됐는데요. 네. 야, 이거 마지막으로는 우리 거룩하게 목사님 얘기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화 많이 하시는 분 중에 우리 김정환 목사님도 계십니다. 계속 출석 요구 거부하고 있는데 해보자는 건데 통할까요? 어떨까요? 이게 참 씁쓸하고 안타까운 건데 이분들이 경험칙으로 통한다는 거를 많이 이제 맛본 거죠. 그러니까 진짜 해보자는 거가 된 거죠. 아마 법상 신분이 지금 피의자가 아니라 참고인이죠. 네. 그러니까 더더욱 이제 해보자는 걸로 왜 내 통화 기록을 뭐 유출을 했느냐 엉뚱하게 적반하장으로 이제 나오기도 하고 이러죠. 오랜 시간을 이분들이 어떤 미국의 아주 긴밀한 커넥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한 대한민국의 정치 리더 또 각 분야 행정 리더들에게 좀 과하게 영향을 물론 대한민국 국익을위해서 도움이 될 때도 많이 있었겠지만 어떤 자기들의 치부를 덮는 수단으로 악용했던 것도 저는 사실은 만나 뵙고 네. 어떠한 일을 할 때 이제 같이 이렇게 뵙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에 그런 앞단 뒷단에서 역할을 하면서 어떤 극동방송의 승계 문제나 이런 것들을 푼다라고 한다면 그런 건 잘못되는 거죠. 법 위에 군림하는 종교가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잖아요, 우리가. 뭐 정교 일체 국가가 아니잖아요. 근데 버젓이 정교 일체 주장하는 어떤 원칙이죠. 집단도 있고. 네. 그래서 이번에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엄히 한번 법 위에 군림할 수 없다라는 걸 정확히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혐의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분이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임성근 네, 측에서, 임성근 측에서 이 김장한 목사를 통해서 김건희 측에 구명 로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고인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야말로 목격자 같은 참고인 네.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둘이 싸우는 걸 봐가지고 아니 누가 누굴 죽이는 걸 봐서 와서 얘기해 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혐의도 없는 그야말로 100% 순수한 참고인인데 그게 아니라 약간 피의자성 참고인이 있어요. 이분은 피의자성 참고인이에요. 그럼요. 예, 본인이 아직까지 신분이 그냥 피의자로 전환이 안 됐다 뿐이지 참고인이지만 사실은 이분도 의혹의 한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떤 청탁을 했는가, 부정한 청탁을 했는가, 이게 청탁금지법이 다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사이에 뭔가 대가가 갔으면 뇌물도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직권남용을 교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분은 피의자에 가까운 참고인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나는 참고인이야, 나 잘못한 거 없어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이분은. 네, 수사에 협조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만약에 통한다고 하면 한판 해볼 거야 하는 게 통한다고 하면 뭐 이분 자체가 극우는 아니지만 이제 극우들이 그동안 어떤 편향되게 뭐뭐뭐의 사례를 들면서 주장해온 케이스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다 이제 항공모함이 석촌호수까지 그러니까요. 가 있는 거잖아요. 네, 네. 날아갔는지 뭐 어디 저 하수관으로 갔는지 항공모함이 하여튼 석촌호수까지 가 있습니다. 네. 사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런 왜곡되고 황당한 어떤 그 국민들의 의식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폭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목회자는 이제 양의 무리를 끌고 가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돼야 되는데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서 모범커녕 오히려 범죄를 일으키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키거나 어제도 한 분의 목회자가 구속됐는데요. 현실 정치에 부당한 방법으로 개입하거나 이런 데는 정말 경종을 울려야 제2, 제3의 전광훈 뭐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올 것 같고. 어제 구속된 것도 정확히 이 국민들께서 뉴스가 이제 하도 많으니까 뒤섞여서 네. 생각이 이제 혼재되는데요.
손현보 목사는 특검하고 아무 관련이 그렇죠. 없어요. 그냥 부산 선거법 교육감 위반에. 선거에 네. 본인이 일종의 불법 선거 운동을 일종의 조장하거나 뭐 교육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서 경고를 많이 맞았던 거고, 그래도 계속하니까 결국은 이제 구속영장까지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치인들이 어땠습니까? 대선 후보까지 나왔던 김문수 씨 같은 경우가 정치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버젓이 이거 아무 관계가 없거든요. 특검이나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거랑 상관이 없는데도 이렇게 뒤섞어 놓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혐오를 조장하고 그런 게 종교 탄압으로 이어지게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죠. 탄압의 논리를 강화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제 국가가 정말 바로 서야 될 것 같고요. 그 역할을 특검도 하고 또 다른 수사기관도 하는 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픽스 여러 가지로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로 성원해 주시고요. 또 두 분 방송 중에 참 정말 주옥 같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 광고가 하나 있었네요. 네. 해주시죠, 광고. 네. 제가 그 9월 20날 9월 20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 오후 토요일. 4시에 저기 나오네요. 네, 네. 봉지욱 기자, 이명수 기자, 장인수 기자, 김용남 변호사 등등 해서 토크 콘서트를 합니다. 와, 아저씨들이 와. 좀 모여. 네, 아저씨, S 센 아저씨들이 온다. 네. 어디입니까? S 저희 컨벤션. 고향 충북 청주에서 청주에서 단체들이 주관하는데 저희가 네, 이제 네. 패널로 참석을 해서 사인회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약간 축제 같은 거네요. 뭐 그런 거입니다. 토크 콘서트를 네, 네. 진짜 센 놈들이 온다. 이게 이제 제목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진짜 센 분들이 온다. 네, 청주에서 12.3 내란부터 이제 지금 탄핵 그리고 지금 특검까지 전체적인 흐름에서 여러 이제 비하인드도 있을 것이고 미처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 못한 부분도 있을 거고, 그래서 한번 많은 분들께 네네 9월 20일 토크로. 네네 좋습니다. 9월 20일 토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네요. 다음 네네. 주 토요일 오후 4시에 저기 있는 저 사람들 한꺼번에 예. 한 장소에서 청주에서 만나실 수 있고요. 진짜 센 분들이 온다. 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우리 신영환 부위원장님, 네, 새로운 보직 맡게 된 거 축하드리고. 이게 또 저기를 하니까 존경합니다. 어떤 말씀을 드리다가 순간적으로 입이 훅 막히고 그러네요, 이게. 네, 공직을 이제 하셔야 되니까. 왜냐면 또 네. 어떤 선을 넘는 저기를 함부로 또 하기 어려운 면이 아니 뭐 분명히 그런 있어서. 말씀들 그런 평론들 네, 네. 하시면서 공직까지 오신 거니까 그렇게 입조심 안 네. 하시고 최강욱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아이고 네. 최강욱 미안. 농반 진반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지역을 지켜주시는 이지은, 신용환 두 분의 지역 지킴이와 함께해서 아주 반갑고 또 고마웠습니다. 나무도 잘 지켜주시고 또 충북 지역만 아니라 전국 다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정말 국민들이 아이고 그래도 저 양반들이 애써주셔서 우리가 사네,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 그게 정말 우리가 바라는 대한민국일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